삼국지에서 등산하면 마속, 하제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탑이 바로 등해입니다. 오늘 손찬영은 등해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그 등해의 자는 사제이며 의양군 극약연 출신입니다. 일찍 부친상을 당하고 집안이 기울어 연암에서 소를 키우며 살았다. 이게 자기 소를 키운 게 아닙니다. 남의 소를 키워주고 삭을 받은 거예요. 등해가 12살 때 어머니는 등해를 데리고 영천군으로 이사를 하는데 그 맹모 삼천지교 이런 건 아니고 그 후술하겠지만 생업 때문에 영천군으로 옮긴 걸로 보입니다. 영천군은 명사들의 요람이면서 조조가 도읍지로 정한 허도가 있는 곳이죠. 결과적으로 이 이사가 등해의 출세에 큰 역할을 하긴 합니다. 등해가 영천군에 있을 때 영천 출신인 한 인물의 비문을 보는 거죠. 문위 세범이고 행위 사칙이라 그의 문장은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고 그의 행위는 선비들의 법칙이 되었다. 바로 태구 현장을 지낸 진식을 기리며 찬양하는 비문이었죠. 이 진식이라는 인물은 당연히 총나라 그 진식 아니고요. 그 세설에 보통 진태구로 나와서 일화 두어 가지가 전하는 인물인데 보통 당시 성 뒤에 관직을 붙여서 불렀기 때문에 진태구인데 일개 현장의 일화가 세설까지 실렸다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일화를 보면 진식 이 사람이 훌륭한 선비이긴 했는데 이 진식이 바로 진귀의 아버지이고 진군의 조부입니다. 즉 등해는 진군의 조부되는 진식의 비문에 삐를 받아서 이름을 문의세범의 범, 자를 행위사칙의 사칙으로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문 내에 중복되는 이름이 있어서 다시 바꾸었다. 등해가 영천에서 뭐 했느냐? 다른 영웅들처럼 띵가띵가 명사들 만나러 다니고 그렇게 못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영천군 양성현의 전농 부민이었다. 이게 뭐냐면 민둔에서 농사짓는 잡부예요. 대우가 일반 농민들보다 안 좋습니다. 민둔이 대부분 오갈 데 없는 불황민 그리고 포로들이나 항장에 연좌된 가족들이 끌려가는 아오지 같은 거죠. 일단 전농중랑장 휘하로 관리되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그 경작한 양의 반을 군량으로 내야 됩니다. 가끔 2차 창작물에서 이 시기에 등해가 특출하여 전농도위가 되었다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창작이고요. 다만 도위 학사라 해가지고 전농도위의 청거를 받은 건 맞아요. 전농도위가 민둔을 관리하면서 좀 쓸만하다 싶은 애들은 청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등해가 말도 더듬고 집도 가난하니까 그냥 농사나 감독해라. 도전 수총토리가 되었다. 등해의 집안에 관해서는 이후 등해가 성도를 함락하고 후한의 개국공신, 등우의 전례에 따라 정권을 발휘하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등우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그 어떤 기록에서도 안 나옵니다. 등해가 집안이 괜찮았으면 이런 얘기가 빠졌을 리가 없거든요. 같은 위나라의 등량이나 총나라의 등진은 등우의 후손이라고 나옵니다. 등해 자체가 고위층과 어울리다가 청거나 중정관의 눈에 들어 임관하는 게 아닌 하급 관리를 하다가 능력만으로 사마이의 눈에 들어서 출세하게 된 걸로 봐도 후한의 개국공신 등우의 후손이라 보기엔 좀 어렵겠고요. 참고로 말더듬이 같은 경우에도 대군사 사마이 드라마에서는 등해가 말더듬이었다가 아내의 죽음으로 각성해서 말더듬는 걸 고치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못 고친 것 같고요. 등해가 이미 나이가 지긋할 때 사마소와의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등해가 말을 더듬을 때 에에에 거리니까 사마소가 님은 자꾸 에에 거리는데 여기에 애가 몇 명이요. 이에 등해가 옛날에 봉황 불렀지만 봉황은 한 마리입니다. 이건 저벼가 공자를 가리키면서 봉황아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게 됐는가 하는 일화를 차용한 거죠. 여기에 한 고조 6위의 부하 중에 또 말더듬이 독설가가 있죠. 주창인데 주창이 태자 폐위를 반대하면서 기기한 일화랑 합쳐져서 기기에에 말더듬이를 뜻하는 단어가 되었다. 집안이 가난하여 여담군 관리 그 집안에서 금전적 도움을 받았으나 고마움을 갚지 못했다. 이건 후술하겠지만 나중에 갚게 됩니다. 이때 등해는 군사일에도 관심이 있어 지형을 보면서 군형, 매복 등을 논하면서 그리길 좋아했다.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다. 거렁뱅이 말더듬이가 장군이라도 되려고 하나 한 거죠. 이렇게 10년 넘게 농사 관리직을 하다가 상계리를 하는데 상계리면 상부의 조세 수입을 보고하는 직책이고 영천군이나 연암군의 상부라 하면 중앙조정이죠. 이때 조세 수입을 보고하러 갔다가 사마이 눈에 드는 겁니다. 3번이나 봤다고 하는데 제가 군에 병으로 있을 때 2급 비치 인가자라서 장군들 근무지 이런 걸 다 볼 수 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요즘은 다 인터넷 프로필에 나오긴 할 건데 아무튼 그 고속 승진하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6본 근무 이력이 길수록 특히
특히 영관 장군 승진이 엄청 빠릅니다. 등해도 마찬가지죠. 영천군이 아니고 저기 어디 총구석 상계리였으면 공손찬이 유주 총구석 상계리했거든요. 자기 상관이 뇌물죄로 끌려가니까 그거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나 하고 뭐 크게 좋은 일 안 생기죠. 이때 사마이가 태위였는데 등해를 태위부 속관으로 두다가 상서대에 꽂았다. 이때가 또 조예치세 때죠. 위나라가 생산력이 확 달아오를 때거든요. 당시 위나라 조정은 대규모 둔전을 기획하여 전국을 개간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을 하려 하였다. 등해는 수춘 등에 파견되어 현지 시찰을 담당하였다. 등해가 시찰한 결과는 땅은 좋은데 물이 부족하다. 운하를 뚫어야 된다. 이게 바로 제하론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시간 나면 커뮤니티에 번역하여 올려놓겠지만 요약하자면 지금 허도 주변은 둔전이 필요 없다. 어차피 여기서 생산해도 다 들고 날라야 되지 않느냐. 여기 논밭을 다 물로 메꿔버리고 국경 쪽 땅으로 물이 흐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 뒤에 둔병 5만을 5교대로 돌리면 4만 명이 풀로 돌아간다. 계산 때려보니 매년 500만 석이 생산되고 6, 7년 사이에 3천만 석이 확보되는데 이게 10만 군의 5년치 식량이다. 그리고 전쟁하면 이긴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걸 사마이가 그대로 합니다. 그 황하의 물을 양회로 끌어 운하를 만들었다. 그 물길에 오리마다 60명을 주둔시켰으며 둔전 확보 및 개간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사실 등해의 업적이라 하면 촉 멸망전에서의 그 한방이 너무 커서 이런 게 가려지는 건데 중국 역사에서 운하는 상당히 중요해서 그 역사는 춘추 전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더욱이 후대에 세워진 수나라가 중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조로 꼽히는데 물론 고구려 잘못 건드려서 한방에 망했지만 수가 망하고도 50년치 국고가 있었어요. 고구려 원정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대운하로 그 물자들을 국경까지 옮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등해의 기획은 수나라 대운하처럼 거창하진 않고 그 대오 전선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성도 빨랐죠. 등해의 기획대로 운하가 개통되자 대군이 동쪽으로 출병할 때마다 물자와 식량이 수혜를 입지 않고 제때 도착할 수 있었다. 이에 남한태수가 되어 곽해를 도와 대촉전선에서 활약하게 되는데 등해가 서쪽에 있을 때 성을 수리하고 보루를 세워서 후대에 요긴했다 나오는데 아마 남한태수와는 이때일 거예요. 강유가 쳐들어왔다가 퇴각하자 곽해가 온 김에 강족들 단도리를 치죠. 이때 등해가 적들이 돌아올 수 있으니 대비를 해야 된다. 사마이가 등해를 남도록 하는데 역시나 요하가 백수 남쪽에 나타난 거죠. 이에 등해가 저들은 병법대로라면 지금 도하를 하는 게 정상인데 도하를 안 하고 있다. 왜냐? 성동격서이기 때문이다. 적들의 목표는 여기가 아니라 조성이다. 이게 전형적인 도하 작전의 일종이거든요. 서왕처럼 우직하고 신속하게 포판진을 거뒀던 일화도 있지만 곽해가 강족 반란무리 토벌할 때도 상류에서 위세를 부리고 하류로 뺑 둘러 도하에서 백도성을 함락시키잖아요. 등해가 이걸 간파하고 조성으로 긴밀하게 군을 이동시키니 과연 등해가 조성을 도모한 뒤 강유군이 조성에 당도하였다. 이를 막은 공로로 등해는 관내우의 자기를 받고 토구장군의 군호까지 받습니다. 대촉전선에서 활약하던 등해를 뜬금없이 성냥태수로 발령하는데 이걸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때가 사마사가 막 집권할 때거든요. 집권이 불안정할 때 군공 있는 자들의 근거지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견제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등해의 경우는 예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때 등해 나이가 50이 넘어갈 때거든요. 그 대촉전선에 곽회, 진태 이런 애들 때문에 급에 맞는 자리 주는 게 애매하니까 대오전선으로 돌린 목적도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연암태수를 시켜주는데 이건 거의 금이환영이거든요. 공로에 비해 높은 자리를 주기보다 좋은 부임지를 주는 쪽으로 예우한 게 아닌가. 연암이라고 하면 등해가 민둔에서 농사짓던 활동무대와 가깝고 그 대오전선의 요충지죠. 사실 따지고 보면 남한, 농서 이런 데는 아무도 안 가고 싶어하는 곳이죠. 연암태수가 되어 금이환영하는데 어릴 때 자신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던 그 관리의 부친을 찾아서 은혜를 갚으려 하는데 이미 사망한 뒤였다. 이에 그 가족에게 금전적인 예우를 하고 그 아들을 관리로 꽂아주었다. 이때 제갈각이 20만 대군을 모아 합비 신성 신도시로 쳐들어왔으나 신성으로 좌천되어 부임했던 장특에게 막혀 퇴각하게 되는데 등해가 제갈각의 실각과 살해될 것을 예언합니다. 오나라의 세병제적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오나라의 대성 호족들은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는 데다가 새 왕의 입지가 크지 않다.
이들 호족들이라면 제위를 찬탈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인데 제갈각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개기고 있다. 그의 패망을 기다려볼 만하다. 아니나 다를까 호족들의 불만이 심상치 않아지자 손준이 오나라 황제 솔량과 짜고 제갈각을 죽여버리는 거죠. 등에는 연주자사 및 정호급 자기를 받고 승승장구하는데 마침 광구검이 난을 일으킵니다. 사마사가 악가성을 점거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는 공을 세워 방성향후 자기 및 행 안서장군의 군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곽해가 죽어요. 대촉전선 티오가 난 거죠. 물론 도독제군사는 진태가 이어받고 거기다 사마사가 와병하니 강유가 밀고 올라오는데 등에는 바로 대촉전선으로 투입됩니다. 곽회가 이끌던 옹주군을 이어받은 왕경이 도수에서 강유한테 대파당하고 적도에서 포위당하죠. 죽은 자가 1만에 적도성으로 살아 들어간 자들이 1만, 즉 2만에 가까운 사상자를 낸 겁니다. 등해와 진태의 원군이 적도성에 도착하니 강유가 퇴로를 걱정하여 퇴각하는 거죠. 이에 등해는 안서장군 및 가절을 받고 대촉전선에 눌러앉습니다. 그리고 강유의 운명과도 같은 당곡 전투, 강유가 호재와 상규에서 합류하기로 했는데 요충지 싸움에서 등해에게 밀려 일단 상규로 궤도치는 거죠. 그런데 호재가 안 온 거예요. 못 온 거라고 보는데 등해는 당곡에서 강유를 대파합니다. 호재가 왜 합류하지 못했냐 추측하기로는 조상이 흥세산을 점하지 못하여 곽해가 퇴각했듯이 강유가 주요 요충지를 점령하지 못하니까 움직이지 않은 거라 봅니다. 그림이 똑같거든요. 양평관에서 만나자 했는데 흥세산을 못 들은 조상, 상규에서 만나자 했는데 등해한테 막힌 강유. 실제로 호재는 처벌받지 않아요. 이 패전으로 강유는 후장군으로 강령되고 본격적으로 촉조정과 진지의 눈칫밥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승리로 등해는 농우 도독제군사 및 정서장군에 오르는데 정서장군은 곽회, 진태가 옹양주 도독제군사를 할 때 가졌던 군호죠. 등해가 도독제군사가 되는 계기가 이러한 군공에다가 진태가 사마소의 신임을 받고 중앙정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진태는 중앙정기에 있으면서 대우병권을 받고 그쪽 지방 도독제군사가 됩니다. 이때 정서장군이 된 등해의 시급이 6,600호에 달했다. 선박을 대규모로 건조하겠다면서 오나라를 칠 거라 뻥카를 친 사마소와 종해는 263년 촉정벌을 시작하는데 등해의 역할은 답중의 강유와 직접적으로 싸우는 거였습니다. 그 퇴로는 제갈서가 끊기로 하고 종해의 본대는 한중으로 향하고 있었죠. 이에 등해가 군을 보내 강유를 치니 그 와중에 한중이 위급한 걸 알게 된 등해가 옹주 개돌 허보를 뿌려 제갈서가 군을 물리고 강유는 검각으로 합류, 짱박힙니다. 이에 등해의 등산책이 나오는 거죠. 은평으로부터의 샛길로부터 기습하면 검각의 수비군은 동요하여 부연으로 달아날 것이고 만약 달아나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다. 이때가 곧 겨울이었습니다. 거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작전이었죠. 게다가 등해는 70 가까운 노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은 이미 한번 거쳐왔던 길이고 등해가 젊어서부터 무슨 지역만 보면 그림을 그려가며 군영의 위치를 고려했다는 거 보면 등해는 해볼만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강유 2편에서 자세하게 언급했지만 이때 등해의 군세는 전투병 1만에 수송병 1만으로 추정됩니다. 식량 수송이 매우 어려웠다. 나무를 붙잡고 낭떠러지를 건넜다. 무기만 지는 전투병들보다 식량을 지는 식량 수송병들이 많이 떨어져 죽었을 겁니다. 강유관에 이르자 강유관을 지키던 마막이 항복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교전을 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항복한 건 맞습니다. 다만 촉에서도 이 작전을 모르진 않았어요. 등해가 출진하면서 등해의 선봉이 촉의 복병을 3차례 격파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강유관이 털릴 건 예상 못한 거죠. 당황한 촉의 조정이 제갈첨을 보내 요격하게 하는데 요충지를 선점해야 한다는 황숭의 간언을 채택까지 하는 제갈첨이 패하면서 유선이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등해가 등우의 관례를 따라 유선을 행표기장군에 임명하고 촉 관리들을 후대하면서 사후 조치에 들어가는데 나니까 니들 이 정도로 대우받는 거다. 강유도 영웅인데 하필 나를 만나서 모양 빠지게 됐구나. 사람들이 비웃었다. 내용도 그런데 저 말을 애애 더듬으면서 한다 생각해보세요. 성도를 점령한 등에는 시급 2만호를 추가로 받고 태유에 임명되는데 사후 관리에 대한 상소를 올리니 유선은 이렇게 하고 촉의 군사와 농업은 저렇게 하고 등등 사마소가 봤을 때 상당히 발칙하고 도전적이었다. 다만 이 상소는 종해가 중간에서 날조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신빙성이 있습니다. 출처가 위세어긴 한데 배송지도 인용을 하였고 패문운부라든가 세설에도 인용이 됩니다. 실제로 종해가 글씨를 잘 베껴 썼고 나중에 모반하면서 태우의 조서도 조작하거든요. 이에 사마소가 명하여 등해를 체포하여 수도로 호송하라 하니 끌려가는 와중에 종해가 난을 일으켜 골로 가는 거죠. 이에 등해가 살 길이 생긴 겁니다. 등해의 부하들이 함거를 추격하여 되찾아 등해를 풀어주었다. 그런데 감군이었던 위관이 등해를 누명 씌운 일로 화를 당할까봐 등해도 죽여버립니다.
감군, 호군 이런 군직이 독이나 도독, 제군사 등을 보좌하면서 병권 가지고 딴짓 못하게 견제하는 역할도 있거든요. 가끔 제군사 부재 시 지휘를 하기도 합니다. 그 등해의 자손들은 서역 아오지로 끌려갔는데 위가 망하고 사마염의 진이 들어서면서 이들을 사면하고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렇다면 등해가 진짜 모반을 하려고 했었냐? 그렇다고 보기에는 등해는 종해랑 상황이 좀 달랐어요. 일단 등해의 가족들은 자신을 따라온 아들 한 명 빼고는 다 수도에 볼모나 다름없었고, 반대로 종해는 당시 처자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개의설이 나오는 건데, 다만 등해 같은 경우에는 사마이 때부터 중용받은 인물이니 자신의 전공에 대한 과한 자부심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걸 권력자들 앞에서 펴내는 건 그리 좋진 않은데 괜히 장량과 법녀가 대업을 이루고 바로 빤스런 친 게 아니죠. 고난은 함께해도 부귀와 영예는 나누기 어려운 법입니다. 지금까지 등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